안녕하세요. 세상의 뉴스를 모아서 엑기스만 뽑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가지고 함께 깊이 파고 들어볼 시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공지능 교육이 어두운 면과 밝은 면부터 시작해서요. 지정학적인 변화, 또 경제 동향, 우주 탐사, 심지어 미래 예측까지 정말 흥미로운 주제들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이 아주 방대하죠? 네. 그래서 저희 목표는 이 정보들 속에서 가장 중요한 통찰, 그리고 그 뒤에 숨어있는 연결고리를 찾아보는 겁니다. 2025년 9월 24일,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첫 이야기는 미국 교육 현장에 좀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문해력 위기인데요. 아, 네, 그 문제요? 읽기 능력이 팬데믹 이전부터 사실 계속 좀 떨어지고 있었다는데 팬데믹 거치면서 수십 년 만에 최저 수준까지 갔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게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스크린 타임 늘어난 거, 아이들 집중력 떨어진 거, 또 긴 글 읽기를 좀 힘들어하는 경향,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인공지능, AI 기반 튜터가 해결책으로 떠오르고 있다고요? 네, 그런 시도들이 있습니다. 아미랄 러닝이라던가 에드수마 같은 프로그램들인데요. 이게 아이가 책을 소리내서 읽으면 AI가 실시간으로 듣고 있다가 잘못된 발음이나 단어를 바로 잡아주고 또 아이 수준에 맞춰서 학습 내용을 조절해주는 방식이에요. 오, 덴버 공립학교 같은 데서는 영어랑 스페인어 이렇게 이중 언어 지원 기능까지 활용한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럼 효과를 본 사례들도 있겠네요. 네, 있습니다. 덴버 교육청의 제니퍼 베글리 국장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AI한테 피드백을 바로바로 받으니까 재밌어하고 또 교사 한 명이 많은 학생들을 다 봐주기 어려운 그런 개별 맞춤 학습이 가능해졌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더라고요. 아, 하긴 선생님 혼자서는 힘들죠. 그쵸. 텍사스의 그 소년소녀 클럽에서 일했던 앤드라 존스 전 교장도 아이들마다 능력 차이가 큰데 AI가 그런 다양한 필요를 채워주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렇군요. 근데 이게 뭐든지 그렇듯이 장점만 있는 건 아닐 것 같은데요. 정확합니다. 이게 만능은 절대 아니죠. 하버드대 연구를 봐도 AI 탭봇이랑 같이 책 읽는 게 어른이랑 읽는 거랑 비슷한 효과는 낼 수 있다. 하지만 부모나 교사를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다고 딱 선을 긋고 있어요. 아, 역시 사람의 역할이 중요하군요. 네, 그 존스 전 교장도 강조했지만 아이를 무릎에 앉히고 함께 책 읽는 시간, 그 랩타임이라고 하잖아요. 그 정서적인 교감, 이건 AI가 해줄 수 없는 영역이죠. 그렇죠. 그거 말고도 스크린 타임이 오히려 더 늘어나는 문제도 있고 또 아이들 데이터 프라이버시 문제, 이거 뉴욕에서는 관련 계약이 취소되기도 했었거든요. 아, 진짜요? 네. 그리고 기존 교육과정이랑 잘 연계가 안 된다는 지적도 있고요. 수잔 유먼 교수 같은 분들이 지적하는 부분이죠. 또 자칫 잘못하면 돈 있는 집 아이들은 선생님한테 좋은 교육받고 형편 어려운 아이들은 AI에만 의존하게 되면서 교육 격차가 더 벌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어요. 알렉스 코트란 대표 같은 분들이 이런 걱정을 하죠. 아, 불평등 문제까지. 결국 균형이 정말 중요하겠네요. 네, 핵심은 균형입니다. AI 이야기가 교육 현장뿐 아니라 이젠 거대 기술 기업들 사이에서도 핵심인 것 같아요. 최근에 오픈 AI의 샘 알트만 CEO가 엔비디아 젠승 황 CEO한테 거의 10년간의 파트너십에 대해 감사 인사를 했다는 게 화제가 됐잖아요. 아, 네. 그 발언이 있었죠. 이게 그냥 립서비스는 아닌 것 같은 분위기던데요. 맞습니다. 그 발언의 무게를 좀 봐야 하는데요. 이게 어쩌면 엔비디아가 오픈 AI의 새로운 초대형 프로젝트, 기가 스케일 AI 팩토리라고 부르던데 쉽게 말하면 AI 모델 개발용 거대 데이터 센터 같은 거죠. 네네. 여기에 앞으로 수백만 개의 GPU, 그래픽 처리 장치를 공급하는 거의 10년짜리 그런 장기 계약을 암시하는 걸 수도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어요. 와, 수백만 개요. 10년. 네. 그러니까 오픈 AI 입장에서는 안정적으로 자금이랑 핵심 칩을 확보하는 거고 엔비디아는 거대 고객을 확보하면서 자기네 AI 플랫폼 영향력을 더 키우는 서로 윈윈이 전략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거죠. 아, 그럼 이건 엔비디아 주가에도 상당히 긍정적인? 그렇죠. 시장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죠. AI 얘기는 잠시 접어두고요. 이번에 글로벌 경제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중국이 WTO 협상에서 앞으로 개발도상국 특혜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이게 요즘 보호무역주의도 심해지고 있는데 이런 타이밍에 나온 발표라 좀 눈길이 가네요. 네, 이건 사실 미국이 중국한테 오랫동안 요구해왔던 부분이긴 합니다. 중국 상무부 관리는 뭐 자발적인 결정이라고 강조는 했지만 다른 개도국들이 꼭 따라야 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또 선을 긋기도 했고요. 그럼 이게 실질적인 변화가 바로 오는 건가요? 입장을 밝혔지만 또 재밌는 건 중국 정부는 여전히 공식적으로는 스스로를 개발도상국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죠. 허허, 약간 좀 모순적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럼 다른 쪽에서는 경제 불안이 더 심해지는 모습도 있어요. 이란 화폐 리알화 가치가 달러 대비 사상 최저로 떨어졌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1달러당 107만 4천 리알까지 폭락했어요. 이게 시기적으로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미국과의 핵 협상 직접 대화를 거부한 직후에 나온 소식이라서요. 아, 타이밍이. 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거 유엔 제재가 다시 시작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불안감이 확 커진 거죠. 이런 국제정세 불안이 결국 개인들한테도 영향을 미치겠네요. 당연하죠. 유럽 중앙은행 22 연구를 보면 재미있는 결과가 있는데요. 팬데믹이나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큰 위기가 터졌을 때 사람들이 현금을 찾으려는 수요가 갑자기 엄청나게 늘었다는 거예요. 아, 현금이요? 요즘 다 카드 쓰고 디지털 결제하는데. 그렇죠. 근데 위기 상황이 되면 사람들은 그래도 현금이 가장 믿을 만한 가치 저장 수단이라고 생각하고 또 혹시라도 뭐 정전이 되거나 결제 시스템이 마비됐을 때를 대비한 일종의 예비 타이어처럼 여긴다는 거죠. 하긴 얼마 전에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에서 크게 정전됐을 때 현금만 받는 가게가 많았다는 얘기도 있었죠. 네, 바로 그겁니다. 좋은 예시죠. 그래서 그런지 유럽 몇몇 나라에서는 아예 국민들한테 현금을 좀 가지고 있으라고 권고한다면서요? 네, 맞아요. 네덜란드나 오스트리아, 핀란드 같은 나라에서는 비상시에 뭐 식료품이나 약 같은 필수품 살 수 있도록 1인당 한 70에서 100유로 정도 대략 사흘치 쓸 돈을 현금으로 집에 보관하라고 권장하고요. 오, 구체적이네요. 스웨덴은 더 나아가서 식량, 의약품, 연료 포함해서 최소 일주일치 생활비를 소액권으로 준비하라고 조언해요. 특히 스웨덴이랑 핀란드는 최근에 아예 전쟁 대비 지출까지 업데이트하면서 위기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쟁 대비 지침까지 심각하네요. 그럼 미국 경제는 좀 어떤가요? 연준의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계속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인플레이션을 확실히 잡는 거란 또 고용 시장을 안정시키는 거, 이 두 가지 목표 사이에서 정말 조심스럽게 균형을 잡으려는 모습이에요. 근데 연준 내부에서도 의견이 좀 갈리는 것 같던데요? 맞아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했던 스티븐 미란 이사나 미셸 보먼 이사 같은 경우는 좀 더 빨리 금리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소위 매파적인 입장이거든요. 파월 의장의 신중론과는 확실히 온도차가 있죠. 아, 시카고 연은의 오스탄 굴스비 총재도 파월 의장처럼 신중론 쪽에 힘을 실어줬고요. 지난주에 기준금리를 4.1%로 아주 조금 내리긴 했지만 이게 앞으로 연준 내에서 금리 방향을 놓고 의견 대립이 더 심화될 수 있다는 신호로도 읽힙니다. 그렇군요. 파월 의장은 뭐 정치적 압력에는 영향 안 받는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고요. 네, 관세 인상의 영향은 제한적일 거고 정치적 압력과는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통화 정책을 결정하겠다 이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최첨단 기술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테슬라 소식입니다. 텍사스 오스틴을 넘어서 이제 댈러스 외곽에서도 로보택시를 테스트 중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그냥 테스트가 아닐 수도 있겠는데요. 네,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댈러스 중심부에서 약간 떨어진 외곽 지역에서 테스트 차량이 목격됐다고 하는데요. 만약 이게 정말 댈러스 전역, 더 나아가서 뭐 휴스턴이나 샌안토니오 같은 텍사스 내 다른 대도시까지 로보택시 서비스를 확장하려는 계획의 일부라면 그렇다면요. 텍사스주 전체에 10만 대 이상의 로보택시가 운영될 수도 있다는 예측까지 나오고 있어요. 이건 테슬라에게는 어마어마한 기회가 될 수 있죠. 10만 대. 엄청나네요. 근데 또 경쟁사들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텐데요. 닛산 같은 경우. 네. 닛산이 2028년 3월에 내놓을 차세대 자율주행 기술 프로파일럿 어시스트라는 건데요. 이게 자기네들 주장한 테슬라 FSD보다 더 똑똑할 거다 이렇게 자신하고 있더라고요. 카메라뿐 아니라 레이더, 라이다 센서까지 다 쓴다고 하고요. 오, 더 똑똑할 것이다. 근데 2028년이면 아직 좀 남았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기술 방식이나 그 출시 시점을 고려했을 때 정말 테슬라를 뛰어넘을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인 시각도 많습니다.
글쎄요, 지켜봐야겠죠. 전기차 얘기가 나온 김에 하나만 더 짚어보죠.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연방정부 전기차 보조금이 없어지니까 주정부 차원에서 세금 공제를 해주겠다고 했었는데 그걸 철회했다고요? 네, 그 7,500달러 연방 보조금을 주 정부가 대신해주겠다 이런 계획이었는데 그걸 번복한 거죠. 그럼 이게 누구한테 더 타격이 클까요? 테슬라? 아니면 다른 회사들? 아무래도 테슬라보다는 GM이나 포드처럼 아직 연방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기존 완성차 업체들한테 더 좀 아쉬운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지상의 기술 경쟁을 넘어서 이번에는 저 멀리 우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태양 활동이랑 우주 환경을 연구할 위성 3기가 성공적으로 발사됐다는 소식이에요. 아, 네, 그 소식 들었습니다. 네사의 아이맵, 캐러더스 지오코로나 관측선, 그리고 NOAA의 SWFO-L1 위성. 이름들이 좀 어려운데요. 얘네들이 정확히 뭘 하는 위성들인가요? 핵심 임무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태양에서 불어오는 입자들의 흐름, 그러니까 태양풍하고 또 가끔씩 발생하는 강력한 에너지 폭발인 태양폭풍을 연구하는 거고요. 네. 다른 하나는 더 나아가서 우리 태양계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거대한 보호막 같은 영역이 있어요. 헬리오스피어라고 부르는데 이 헬리오스피어의 경계가 어떻게 생겼고 어떤 특성을 갖는지 탐사하는 겁니다. 헬리오스피어. 그게 그렇게 중요한 연구인가요? 그냥 아주 먼 우주 이야기 같은데. 아,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 실생활과도 관련이 있어요. 아주 강력한 태양 폭풍이 발생하면 예를 들어 달 탐사를 하는 아르테미스 임무 우주 비행사들에게는 직접적인 방사능 피폭 위험이 될 수 있고요. 헉, 위험하네요. 네. 그리고 지구에 있는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통신망을 교란시키거나 심하면 전력망에 과부하를 일으켜서 대규모 정전을 유발할 수도 있거든요. 아, 정전까지요? 네. 그래서 이번에 발사될 위성 중에 아이맵은 그 헬리오스피어 경계를 아주 정밀하게 지도로 그리는 역할을 하고요. NOAA의 SWFO-L1은 기존 시스템보다 훨씬 빨리 태양 폭풍 경보를 보내줘서 피해를 대비할 시간을 벌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캐로더스 관측선은 지구 대기의 가장 바깥층을 연구하고요. 그렇군요. 직접적인 영향이 있네요. 근데 방금 저희가 우주라는 최첨단 과학기술의 경계를 이야기했는데 다른 한편에서는 미래에 대한 좀 다른 종류의 예측, 그러니까 종말론적인 예언이 또 사람들 관심을 끌고 있다고요? 아, 네. 그런 일이 또 있었죠.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한 남성이 9월 23일이나 24일에 휴거가 일어날 거다. 이렇게 예언한 영상이 소셜미디어에서 좀 화제가 됐습니다. 휴거요? 그게 어떤 개념이죠? 일부 복음주의 기독교 신앙에서 믿는 건데요. 세상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와서 신실한 신자들을 하늘로 데려간다. 뭐 이런 종말론적인 사건을 말합니다. 아, 그런 거군요. 근데 이런 식의 예언이 예전에도 좀 있지 않았었나요? 많았죠. 휴거 신앙 자체는 19세기 중반에 영국 쪽에서 시작됐다고 보고요. 여러 미디어나 책을 통해서 퍼져나갔습니다. 과거에도 특정 날짜를 딱 찍어서 종말을 예언했던 사례는 정말 많아요. 해럴드 캠핑이라는 사람이 2011년에 2번이나 날짜를 예언했다가 다 틀렸고. 아, 기억나요? 네. 19세기에는 윌리엄 밀러라는 사람이 1843년 또 1844년에 예언했다가 실패한 대실망 사건도 유명하죠. 대실망. 네. 이런 종말론은 보통 사회가 좀 불안하거나 큰 위기를 겪을 때 사람들의 관심을 더 많이 끄는 경향이 있어요. 이번 예언도 온라인에서는 많은 조롱과 함께 또 논쟁거리도 되고 있고요. 이런 사회적 불안감이나 국제정세의 불확실성 같은 것들이 결국 정치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입장을 또 바꿨다는 소식이 있네요. 네, 맞습니다. 화요일 발언을 보면 우크라이나가 나토 지원과 자기들 의지, 그리고 러시아의 경제적 약점을 이용해서 빼앗긴 영토를 전부 다 되찾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거 예전에 우크라이나가 영토 일부 양보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말했던 거랑은 완전히 다른 톤인데요. 그렇죠. 완전히 뒤집혔죠. 표면적으로 보면 우크라이나한테 힘을 실어주는 것처럼 들리지만 일각에서는 이게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운 목표 아니냐. 이걸 제시함으로써 오히려 우크라이나를 압박하려는 의도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어요. 아, 그런 해석도 가능하군요.
네, 러시아 크렘린궁은 당연히 즉각 반박했고요. 근데 또 흥미로운 점은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도 이제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게 됐다는 식으로 말하면서 약간 이전 발언은 자기가 잘 몰라서 했던 거다. 뭐 이런 뉘앙스를 풍겼다는 점이에요. 여전히 근데 나토를 약간 남의 조직처럼 외부 조직처럼 언급하는 걸 보면 그의 외교 정책이라는 게 참 예측하기 어렵고 계속 동맹국들과 러시아 사이에서 좀 흔들리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미국 내 여론은 트럼프 대통령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AP, NORC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강점이라고 여겨지는 분야가 첫 임기 때랑은 좀 달라졌다면서요. 네, 그 변화가 꽤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예전에는 경제를 최대 강점으로 꼽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경제 분야 지지율이 전체 37%로 좀 내려갔고요. 특히 어느 정당도 지지하지 않는 무당층에서는 20%밖에 안 돼요. 아, 경제가 강점이 아니게 된 거네요. 상대적으로 약하게로 가죠. 대신에 지금은 국경 안보나 범죄 대응 같은 이슈에서 더 높은 지지를 받고 있어요. 이민 문제에 대한 지지율도 예전보다는 좀 떨어졌지만 그래도 전체 국정 지지율인 39%보다는 약간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럼 공화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어때요? 거긴 다 좋게 보나요?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공화당 지지층 내에서도요.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협상 능력이라던가 건강보험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해서는 긍정평가가 한 70% 정도에 그쳤어요. 다른 이슈들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좀 낮은 수치죠. 그렇군요. 미국인 전체로 보면 이 두 분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은 약 3분의 1 정도에 불과했고요. 전반적인 국정 지지율은 39%로 최근 몇 달간 큰 변화 없이 계속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와, 오늘 정말 정신없이 여러 주제를 넘나들었네요. AI의 정말 엄청난 가능성과 또 그 뒤에 숨겨진 그림자들, 그리고 막 요동치는 세계 경제와 그에 따른 정책 변화, 또 개인들의 삶, 하늘과 땅, 우주를 넘나드는 기술 발전 이야기, 그리고 불안한 시대에 계속 반복되는 종말론, 또 예측 불가능한 정치까지. 이 모든 이야기들이 지금 이걸 듣고 계신 여러분께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나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은 이 모든 현상들이 사실은 다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 아닐까요? 그러니까 AI나 우주기술처럼 정말 눈부신 진보가 막 펼쳐지는 동시에 다른 한편에서는 경제 침체나 교육 격차, 국제 분쟁, 심지어는 세상의 종말에 대한 그런 원초적인 불안감이 같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네, 공존하고 있네요. 네, 이런 긴장 상태가 결국 사회 모든 영역의 변화, 적응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교실의 풍경을 바꾸고 중앙은행이 금리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주고 또 각 가정에서 비상형 현금을 준비하게 만드는 것처럼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우리는 인공지능, 디지털 결제, 글로벌 공급망처럼 점점 더 복잡하고 거대한 시스템에 의존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런 시스템들이 얼마나 취약할 수 있는지, 예를 들어 예상치 못한 팬데믹이나 갑작스러운 전쟁, 또 예측 불가능한 정치적 결정 앞에서 말이죠. 그런 불안감도 함께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급격한 변화와 불확실성 앞에서 우리 개인과 사회는 비상금을 챙기는 것 같은 그런 실질적인 대비를 넘어서서 정신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어떻게 더 단단한 회복 탄력성, 이걸 키워나갈 수 있을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탐구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소식을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